그 검 감히 어디서 가져온 것이냐? 노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눈앞에 선 사내는 초라했다. 누더기 옷, 먼지 묻은 얼굴. 그런데 그 손에 쥔 낡은 검, 한 자루가 노인의 눈을 못 박아 놓았다. 그 검은 이미 수십 년 전 강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문파의 상징이었다. 단 하루 만에 불타 없어진 전설의 문파. 살아남은 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알려진 그 이름. 청운문. 기억을 잃고 강호를 떠돌던 한 사내가 있었다. 그가 우연히 검을 드는 순간 왜 무림 전체가 그를 두려워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청운문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강호의 끝자락이라 불리는 땅이 있었다. 서쪽으로는 황사가 끝없이 날리는 사막이 펼쳐지고 동쪽으로는 바람이 칼처럼 파고드는 험준한 협곡이 입을 벌리고 있는 곳. 사람들은 그 경계 어딘가를 황야라 불렀다. 갈 곳을 잃은 자들, 쫓겨난 자들, 아니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자들이 흘러드는 땅이었다. 한 사내가 있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얼굴에는 깊은 칼자국 하나가 왼 뺨을 가로질렀고 눈빛은 텅 빈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날카로웠다. 날글대로 낡은 회색 옷을 걸쳤고 발에는 밑창이 거의 닳아 없어진 집신을 끌었다. 손에는 검 대신 나무 막대기 하나뿐이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자신도 몰랐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강가에 쓰러져 있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이름도, 얼굴도, 고향도, 심지어 자신이 몇 살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저 눈을 떴고 살아있었고 배가 고팠다. 그게 전부였다. 사람들은 그를 무명이라 불렀다. 이름 없는 자. 무명은 황야, 언저리의 마을들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이어갔다. 짐을 날라주기도 하고 장작을 패주기도 하고 논두렁의 잡초를 뽑아주기도 했다. 그렇게 밥 한 그릇, 처마 및 잠자리 한 칸을 얻어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대개 그를 불쌍히 여겼다. 덜어는 문전박대하기도 했지만 무명은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돌아섰다. 욕심이 없었다. 아니,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었다. 이 세상에 자신의 것이라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무명은 싸움을 절대 먼저 걸지 않았다. 늘 피했고 피할 수 없으면 그냥 맞을 것 같았다. 그러나 실제로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었다. 어떤 건달이 주먹을 날려도, 어떤 무례배가 칼을 들이밀어도 그의 몸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갔다. 억지로 피하는 게 아니었다. 물이 흘러 돌을 피하듯,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지나듯 몸이 알아서 움직였다. 그 자신도 그걸 설명하지 못했다. 그냥 그렇게 됐다. 어느 날 오후, 무명은 황야 끄트머리의 작은 주막에 들어섰다. 허름한 곳이었다. 지붕에 기왓장이 군데군데 날아가 있었고 마당에는 닭 몇 마리가 흙을 쪼았다. 그래도 바람을 피할 수 있었고 물 한 사발은 얻을 수 있었다. 무명은 구석 자리에 앉아 물을 청했다. 주막 안에는 손님이 몇 있었다. 짐꾼 둘이 탁자를 사이에 두고 술을 기울였고 상인처럼 보이는 뚱뚱한 사내가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창가 쪽 햇빛이 가장 잘 드는 자리에 노인 한 명이 홀로 앉아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 낡은 도포를 걸쳤지만 자태만은 반듯했다. 술잔을 앞에 두고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세월의 무게가 깊이 새겨진 눈이었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겪고 그래도 여전히 무언가를 찾는 사람의 눈. 그 눈이 무명에게로 향했다. 무명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물 사발을 받아 천천히 마셨다. 잠시 후였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짐꾼 둘이 무명 쪽을 향해 몸을 돌렸다. 어이, 거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앉아있어? 무명은 대답하지 않았다. 야, 말 듣는 거야? 못 듣는 거야?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명의 어깨를 잡아채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무명의 몸이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비틀렸다. 잡으려던 손이 허공을 스쳤고 중심을 잃은 짐꾼이 앞으로 휘청거렸다. 뭐야? 나머지 하나가
눈을 부라리며 달려들었다. 이번엔 주먹이었다. 무명은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다. 주먹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는 그 순간 무명의 손이 짐꾼의 팔목을 가볍게 감아주었다. 힘을 준 것도 아니었는데 짐꾼의 팔이 꺾이며 몸이 바닥으로 쏠렸다. 으! 짐꾼이 바닥에 엎어졌다. 주막 안이 조용해졌다. 무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 사발을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섰다. 쓰러진 짐꾼을 내려다보지도 않았다. 그냥 나가려 했다. 그때 창가 노인이 입을 열었다. 자네, 잠깐 앉지 않겠나? 무명이 멈췄다. 고개를 돌려 노인을 보았다. 소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오? 여기 다른 사람이 있는가? 무명은 잠시 망설이다가 노인의 맞은편에 앉았다. 노인은 무명을 한참 바라보았다. 위아래를 훑은 눈길이 아니었다. 눈빛 안쪽을, 몸의 중심 어딘가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 눈길이었다. 자네 몸이 기억하는 것이 있지 않나? 무명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씀이오? 방금 그 움직임 말일세. 억지로 배운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 삶으로 새겨진 것이었지. 무명은 쓴웃음을 지었다. 소인은 아무것도 모르오. 기억이 없소. 어디서 왔는지도 무엇을 했는지도. 노인이 천천히 술잔을 들었다. 기억이 없다 했나? 그러하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노인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다. 검은 손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네. 삶으로 새겨지는 것이지. 무명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이 든 사람이 툭 던지는 소리려니 하고 넘겼다. 좋은 말씀이오. 그는 일어섰다. 노인은 붙잡지 않았다. 다만 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무명이 주막 문을 나서자 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살아 있었군. 그날 밤 무명은 마을 바깥숲 언저리에 자리를 잡았다.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작은 불을 피웠다. 불꽃이 조용히 타올랐다. 바람이 없는 밤이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풀벌레 소리가 멀리서 고르게 들려왔다. 무명은 불을 바라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누구일까? 가끔씩 드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오래 붙들지 않았다. 생각해봐야 나오는 게 없었으니까. 그 물음은 언제나 텅 빈 채로 되돌아왔다.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그리고 꿈을 꿨다. 불이었다. 거대한 불길이 산 하나를 삼키고 있었다. 비명, 소리가 들렸다. 검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빗속이었다. 빗소리와 불소리와 비명이 한꺼번에 뒤섞였다. 그리고 목소리 하나. 살아라. 반드시 살아라. 무명은 눈을 번쩍 떴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모닥불은 여전히 조용히 타고 있었다. 숲은 고요했고 별은 그대로였다. 꿈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은 꿈이었다. 처음 보는 장면인데 자기 것 같은 느낌.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귀에 익은 것 같은 느낌. 그 기묘한 감각이 한참 동안 가슴 언저리에 남아 있었다. 무명은 한참 동안 불을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무명은 일찍 길을 나섰다. 오늘은 다음 마을까지 가야 했다. 들리는 말로는 그쪽에 목수일이 있다고 했으니까. 하늘은 맑았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햇볕이 등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좁은 흙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산자락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길이 점점 좁아지고 바위들이 솟아오르고 이끼 낀 돌계단이 구불구불 이어졌다. 방향을 잘못 든 것 같았다. 돌아갈까 하다가 그냥 더 걸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진 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무명은 멈춰섰다. 바위 틈이었다. 두 개의 커다란 바위가 서로를 향해 기울어진 그 사이 좁은 공간에 무언가가 꽂혀 있었다. 검 한 자루였다. 오래된 것이었다. 손잡이는 달을 대로 달았고 가죽 장식은 반쯤 사가 있었다. 칼집은 없었다. 검신 그대로 바위 틈에 박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녹슬지 않았다. 비바람을 얼마나 맞았을지 모르는데 검신은 여전히 냉랭하게 빛을 반사했다. 무명은 쭈그려 앉아 검을 들여다보았다. 검신 중간쯤 희미하게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청운. 그 순간이었다. 머릿속이 번쩍했다. 파편처럼 한꺼번에 쏟아졌다.
불길, 쓰러지는 사람들, 피, 빗속을 달리던 발, 누군가의 얼굴인데 보이지 않는 얼굴, 그리고 이 검. 이 검이 누군가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 손이 자기 손 같았다. 무명은 손을 뻗었다. 손잡이를 잡았다. 그 순간 몸이 움직였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천천히 일어서면서 검을 앞으로 뻗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무게중심이 낮아지고 어깨가 이완되고 손목이 부드럽게 돌았다. 검이 홀을 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군더더기가 없었다. 힘을 쓰는데 힘든 기색이 없었고 검이 허공을 가르는데 바람 소리조차 작았다. 수십 년을 단련한 검객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움직임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가 담긴 움직임이었다. 무명은 멈췄다. 숨이 가빠졌다. 그런데 그건 움직임 때문이 아니었다. 눈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왜인지도 몰랐다. 그냥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그는 검을 내려다보았다. 청운. 그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자 가슴이 더 아팠다. 강호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멸문된 청운문의 검이 다시 나타났다는 소문이었다. 청운문. 강호의 나이 든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들으면 을의 입을 다물었다. 한때 천하제일이라 불리던 문파. 창건한 지 10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그 무공의 깊이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어떤 문파도 따라오지 못했다. 특히 청운검법은 강호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날카로운 검술이라 평가받았다. 청운문의 검이 한 번 뽑히면 상대는 칼이 지나간 것도 모른 채 쓰러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25년 전 어느 밤이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청운문이 불탔다. 산 하나가 통째로 타오르듯 며칠을 꺼지지 않았다고 했다. 누가 불을 질렀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살아남은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아니, 없다고 알려졌다. 그 이후로 강호에서 청운이라는 이름은 입에 올리기 꺼려지는 이름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새로운 세대의 강호인들 중엔 청운문의 이름 자체를 모르는 이들도 생겨났다. 그런데 이제 그 검이 다시 나타났다고 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황야 어딘가에서 청운검을 가진 사내를 보았다는 이야기. 강호의 귀가 빠른 자들이 귀를 쫑긋 세웠다. 단순히 궁금해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다른 이유로 관심을 갖는 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아주 높은 어떤 곳까지 흘러 들어갔다. 무명은 검을 들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버릴까 생각했다. 이 검이 자신의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이 검이 자신과 무슨 관계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손이 놓이지 않았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고 검을 옆에 끼웠다. 칼집이 없었으므로 옷자락을 찢어 대충 감았다. 걷기 시작하면서 문득 어제 그 노인이 생각났다. 삶으로 새겨지는 것. 그때는 그냥 지나쳤던 말인데 지금은 달리 들렸다. 다시 주막으로 돌아갔을 때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무명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노인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옆구리에 낀 검을 보았다.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다. 무명은 노인 앞에 앉았다. 노인장, 이 검을 아시오? 어디서 구했나? 산속에서 찾았소. 바위 틈에 꽂혀 있었소. 노인이 천천히 손을 뻗었다. 무명은 검을 건넸다. 노인은 감긴 천을 조심스럽게 풀고 검신의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청운검. 나직한 탄식이었다. 이 검이 무엇이오? 노인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검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다.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오래된 죄책감인지. 무명은 알 수 없었다. 노인이 검을 도로 건네며 입을 열었다. 자네, 강호에 나가본 적 있나? 없소. 아마도. 그렇다면 청운문이라는 이름도 모르겠군. 처음 듣는 이름이오. 노인은 눈을 잠시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청운문은 이미 사라진 문파일세. 25년 전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불탔지. 문화생,
장로, 문주까지. 살아남은 자가 없었어. 그런데 이 검이, 이 검은 그 문파의 상징이었네. 문주에서 후계자에게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검이었어. 무명은 검을 내려다보았다. 그렇다면 이 검을 마지막으로 가졌던 자는 청운문의 마지막 후계자였겠지. 침묵이 흘렀다. 무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검을 바라보았다. 노인이 눈을 들어 그를 보았다. 자네 기억이 정말 전혀 없나? 그러하오. 언제부터? 모르오. 정신을 차려보니 강가에 쓰러져 있었소. 그게 소인이 기억하는 처음이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침묵 속에 무명은 느꼈다. 이 노인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 자신에 대해, 이 검에 대해. 그러나 지금은 말하지 않을 것이다. 조심하게. 노인이 말했다. 그 검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이 알려지면 많은 자들이 자네를 노릴 걸세. 강호는 넓지만 그만큼 무섭기도 하지. 무명이 일어서려는데 노인이 덧붙였다. 청운문에 대해 알고 싶다면 중원으로 가보게. 무린맹이 있는 곳이지. 그들이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을 테니. 무명은 고개를 한 번 숙여 보이고 주막을 나섰다. 노인은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 술잔을 손에 쥔 채로,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채로, 그리고 아주 오래전 사람을 떠올리듯 눈을 감았다. 중원으로 가는 길은 멀었다. 황야를 벗어나면 낮은 구릉이 이어지고 구릉을 넘으면 제법 넓은 관도가 나왔다. 수레와 상인들이 오가는 길이었다. 무명은 그 길을 따라 걸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어차피 처음 가보는 길이었다. 가다 보면 닿겠지. 그게 무명의 생각이었다. 관도를 따라 이틀쯤 걷자 작은 성읍 하나가 나왔다. 담장으로 둘러싸인 제법 큰 마을이었다. 성문 앞에는 장사꾼들이 줄을 서 있었고 안쪽에서는 시장 소리가 왁자하게 들려왔다. 무명은 성 안으로 들어섰다.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었다. 황야에서는 마을이라 해봐야 집 몇 채가 전부였는데 이곳은 달랐다. 좌판이 늘어선 시장 골목, 기와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거리, 이리저리 오가는 사람들. 무명은 그 사이를 조용히 걸었다. 배가 고팠다. 주머니를 뒤졌지만 동전 몇 잎이 전부였다. 국밥 한 그릇을 사 먹기에도 빠듯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소란이 일었다. 이놈들, 어디서 감히. 쩌렁쩌렁한 목소리였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무명도 자연스럽게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다. 골목 안이었다. 노파 한 명이 주저앉아 있었다. 손에 쥔 보따리를 놓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다. 그 앞에 건장한 사내 셋이 서 있었다. 허리에 검을 찬 것으로 보아 어느 문파에 적을 둔 무인들인 것 같았다. 할망구, 그냥 내놓으면 되잖아. 우리 대인께서 이 골목 상권을 쓰신다고. 세금이라 생각하면 돼. 세금은 무슨 세금이야. 이 악당 같은 놈들아. 노파가 소리쳤지만 가장 덩치가 큰 사내가 발을 들어 보따리를 걷어차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무명의 손이 뻗었다. 덩치 사내의 발목을 가볍게 잡았다. 별 힘을 쓴 것도 아닌데 사내의 발이 방향을 잃고 옆으로 틀렸다. 중심이 무너지며 사내가 옆으로 쓰러졌다. 윽! 바닥에 옆구리를 부딪힌 사내가 신음을 흘렸다. 뭐야? 나머지 둘이 무명을 돌아보았다. 무명은 아무 표정도 없었다. 노파와 사내들 사이에 가만히 서 있었다. 비켜.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 노인을 건드리지 마시오. 짧은 한마디였다. 옆에 있던 자가 검을 뽑았다. 빠른 손놀림이었다. 어느 정도 단련된 자였다. 내 놈. 죽고 싶어? 칼끝이 무명의 목을 향했다. 무명은 움직이지 않았다. 칼끝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무명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무서워하는 기색도, 긴장하는 기색도 없었다. 그냥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오히려 검을 든 자가 주춤했다. 그 찰나였다. 무명의 몸이 움직였다. 옆으로 반걸음. 검을 든 팔의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었다. 손이 검 든 손목을 낚아챘고 그 힘을 이용해 사내의 몸이 크게 회전하며 골목 담벼락으로 날아갔다. 쿵. 으악. 담벼락의 등을
세게 부딪힌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주르르 미끄러졌다. 검은 어느새 무명의 손에 들려 있었다. 나머지 하나가 달려들었다. 무명은 검등으로 사내의 옆구리를 세게 후려쳤다. 퍽, 컥,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가 옆으로 튕겨나갔다. 갈비뼈가 나갔는지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쉬지 못하고 버둥거렸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덩치 사내가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 했다. 무명이 그 앞에 가만히 섰다. 더 하겠소? 사내는 무명의 눈빛을 보고 도로 주저앉았다. 신음소리만 흘렸다. 무명은 손에 든 검을 바닥에 내려놓고 노파에게로 갔다. 다치지 않으셨소? 노파는 멍하니 무명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다가 보따리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고맙네. 무명은 고개를 끄덕이고 골목을 나서려 했다. 그때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저 사내 무림이냐?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데. 잠깐, 저 검 저게 뭐지? 마지막 말에 무명이 멈췄다. 한 사내가 무명의 옆구리에 낀 검을 가리키고 있었다. 천으로 감긴 검이었지만 그 천 사이로 검신의 일부가 드러나 있었다. 희미하게 보이는 두 글자. 청운. 그 글자를 알아본 자가 있었다. 군중숙, 중년의 무인이었다. 눈이 커지더니 그 자리에서 급히 몸을 돌려 골목 밖으로 나갔다. 발걸음이 빨랐다. 무명은 그것을 보았다. 그러나 쫓지 않았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다. 무명은 관도를 따라 계속 걸었다. 낮에는 걷고 밤에는 노숙했다. 끼니는 지나치는 마을에서 일을 거들며 해결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다. 하루에 한 번씩 누군가가 그에게 덤볐다. 처음은 나그네 차림의 무인이었다. 객잔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검을 뽑았다. 이유도 없었다. 그냥 덤볐다. 무명은 그를 제압하고 물었다. 왜 이러는 것이오? 무인은 입을 다물었다. 다음 날은 둘이었다. 그 다음 날은 셋이었다. 모두 하나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이름도 소속도 이유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무명을 노리고 왔다가 쓰러졌다. 무명은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산길을 걷다가 나무 위에서 날아오는 암기를 피했다. 표창이었다. 두 개가 동시에 날아왔고 무명은 몸을 비틀어 둘 다 피했다. 나무 위에서 자객 둘이 내려왔다. 검은 야행복을 입은 자들이었다. 청검을 내놓아라. 처음으로 말을 하는 자들이었다. 무명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누가 보냈소? 알 필요 없다. 두 자객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빠른 자들이었다. 일반 무인들과는 달랐다. 한 명은 정면에서 검을 휘두르며 압박했고 나머지 하나는 옆으로 돌아 등 뒤를 노렸다. 무명은 청검을 뽑았다. 처음이었다. 그 검을 실제 싸움에서 뽑은 것이. 검이 손에 잡히는 순간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 호흡이 깊어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상대의 움직임이 느리게 보이기 시작했다. 정면에 자객이 검을 내리쳤다. 무명이 청검으로 받아쳤다. 쩡! 불꽃이 튀었다. 충격을 흘리는 순간 등 뒤에서 검이 날아들었다. 무명은 몸을 낮추며 옆으로 굴렀다. 검이 허공을 갈랐다. 무명이 땅을 박차고 일어서며 청검을 크게 돌렸다. 서걱. 등 뒤를 노리던 자의 팔뚝이 깊게 베었다. 컥.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검을 떨어뜨렸다. 팔을 움켜쥐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정면의 자객이 눈을 부라리며 연속으로 찔러왔다. 빠르고 정확한 공격이었다. 무명은 뒤로 물러서며 흘려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번이 옆구리를 스쳤다. 옷이 찢어졌다. 무명이 이를 악물었다. 눈빛이 가라앉았다. 청검이 낮게 흘렀다. 막는 것도 피하는 것도 아닌 물이 흐르듯 부드러운 움직임이었다. 자객의 검이 그 흐름에 감기며 방향을 잃었다. 그 순간 무명의 검이 자객의 어깨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으악! 자객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어깨에서 피가 쏟아져 땅을 적셨다. 손에서 검이 빠져나갔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팔뚝을 베인 자객이 상처를 틀어막으며 무명을 바라보았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이었다. 귀검. 자객이 그 말을 내뱉고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 어깨를 찔린 자객도 비틀거리며 신음을 흘리면서 뒤를 따랐다. 무명은 검을 거두었다. 귀검. 귀신 같은 검. 자신도 모르는 이름이 붙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무명은 강가에 앉아 물에 손을 담갔다. 차가운 물이었다. 강물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낯선 얼굴이었다. 왼 뺨에 칼자국, 깊이 패인 눈. 이 얼굴을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낯선데 익숙한 그 기묘한 감각. 나는 누구인가? 그 물음이 다시 찾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처럼 쉽게 놓아지지 않았다. 누군가 청검을 빼앗으러 왔다. 그 검을 이미 많은 자들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검을 잡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무명은 검을 바라보았다. 알아야겠소. 혼잣말이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이 검이 무엇인지, 그리고 청운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일어섰다. 중원으로 가는 발걸음이 조금 빨라졌다. 중원으로 가는 길목에 운무령 위에 운무령이라는 고개가 있었다. 이름처럼 안개가 짙은 곳이었다. 산 중턱부터 흰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서 몇 걸음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았다. 길을 아는 자도 이 고개에서 방향을 잃는 일이 종종 있다고 했다. 무명은 그 고개를 오르고 있었다. 안개가 짙었다. 발밑의 돌길만 겨우 보였다. 나뭇가지 사이로 물방울이 떨어졌고 옷이 금세 축축해졌다. 바람 소리가 낮게 울었다. 그때 소리가 들렸다. 작은 소리였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런데 다시 들으니 달랐다. 사람 소리였다. 무명은 발을 멈추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안개를 헤치며 걸어 들어갔다. 길에서 조금 벗어난 곳, 바위 아래였다. 한 여인이 쪼그려 앉아 있었다. 20살 안팎으로 보였다. 짙은 녹색 옷을 입었고 등에 큰 바구니를 메고 있었다. 바구니 안에는 여러 가지 약초가 가득 담겨 있었다. 여인은 발목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이를 악물고 있었다. 발목을 삔 것 같았다. 무명이 다가가자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낯선 사내가 안개 속에서 불쑥 나타났으니 놀랄만도 했다. 누구세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요. 다쳤소? 여인은 잠시 무명을 위아래로 살폈다. 누더기 같은 옷, 먼지 묻은 얼굴, 그리고 옆구리에 낀 낡은 검 하나.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다. 아니, 위험해 보이기엔 너무 허름했다. 발목을 접질렀어요. 괜찮으니 그냥 가세요. 혼자 내려갈 수 있겠소?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일어서려고 했다. 그런데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무명은 바구니를 옆에 내려놓고 여인의 발목을 살폈다. 손 대지 마세요. 봐야 알 수 있소. 여인이 막으려 했지만 무명은 이미 발목을 가볍게 쥐고 있었다. 손가락이 복숭아뼈 주위를 천천히 짚었다. 부어 있었지만 뼈가 어긋난 것 같지는 않았다. 뼈는 성아오. 인대를 다친 것 같소. 어떻게 아세요? 무명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신도 어떻게 아는지 몰랐으니까. 그냥 손이 알았다. 그는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 중에 300초 있소? 여인의 눈이 조금 달라졌다. 약초를 아세요? 잎이 흰 것 말이오. 여인이 바구니를 뒤지더니 잎끝이 흰 풀 몇 줄기를 내밀었다. 무명은 그것을 손바닥으로 지시겨 즙을 냈다. 그리고 여인의 발목에 조심스럽게 발랐다. 당장 붓기가 빠지지는 않소. 그러나 통증은 좀 나아질 것이오. 여인은 잠시 침묵했다. 고마워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소연이에요. 이 근처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요. 혼자요?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약재를 팔아 약값을 대야 해요. 무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려갈 때 부축해드리리다. 소연이 거절하려 했다. 그런데 무명이 이미 바구니를 들어 어깨에 메고 있었다. 워낙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 말릴 틈이 없었다. 소연은 한숨을 쉬었다. 고집스러운 분이네요. 그런 말은 처음 듣소. 두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운무령 아래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초가집 몇 채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조용한 마을이었다. 소연의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끄트머리에 있었다. 낡은 집이었지만 마당이 깔끔했고 처마 밑에 말린 약초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소연의 어머니는 방 안에 누워 계셨다. 기침 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무명은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냥 마당 한쪽에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이제 됐소. 가겠소. 무명이 돌아서려 할 때였다. 소연이 말했다. 저녁은 드셨어요? 무명은 잠시 멈췄다. 아직이요. 들어오세요. 많지는 않아요. 소연은 솜씨 좋게 밥을 지었다. 차는 소박했다. 나물 두어 가지와 된장국이 전부였다. 그러나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다. 무명은 말없이 먹었다. 소연이 건너편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어디서 오시는 길이에요? 황야 쪽에서 왔소. 중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하오. 왜요? 무명은 잠시 생각했다. 알아야 할 것이 있소. 소연은 더 묻지 않았다. 그 대답이 무슨 뜻인지 묻는 것보다 묻지 않는 게 예의라는 걸 아는 사람이었다. 잠시 후 소연이 말했다. 그 껌. 무명이 눈을 들었다. 위험한 건가요? 그런 것 같소. 그런 것 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검이 아닌가요? 무명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다. 기억이 없소. 어디서 왔는지도, 이 검이 어떻게 내 손에 들어온 것인지도. 소연의 눈빛이 달라졌다. 연민도 아니고 의심도 아닌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그러면 무섭지 않으세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게. 무명은 그 말을 천천히 씹었다. 무섭다는 감각이 있는지 모르겠소. 그냥 걷고 있소.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빈 밥그릇에 밥을 더 담아 무명 앞에 밀었다. 무명은 받았다. 그날 밤 무명은 소연의 집 마당 한쪽에서 잠을 청했다. 별이 많은 밤이었다. 눈을 감으려는데 소연이 마당으로 나왔다. 손에 찻잔 2개를 들고 있었다. 잠이 안 오세요? 익숙지 않은 곳이라 그런 것 같소. 소연이 마당 섬돌에 앉아 찻잔 하나를 무명에게 내밀었다. 무명은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은은한 쑥 향이 났다. 무림맹에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소연이 물었다. 노인장이 그리 말씀하셨소. 무림맹은 조심하세요. 무명이 소연을 보았다. 왜 그러시오? 소연은 찻잔을 2 손으로 감쌌다. 우리 아버지가 무림인이었어요. 오래전에 무림맹과 얽힌 일이 있었어요.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곳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무명은 그 말을 가슴 한켠에 담았다. 고맙소. 조심하겠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소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당신 위험한 길을 걷고 있어요. 알고 있소. 그래도 갈 거예요? 무명은 잠시 생각했다. 가야 하오. 소연은 더 말하지 않았다. 찻잔을 다 비우고 일어섰다. 내일 아침 밥은 먹고 가세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무명은 오래 하늘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소연이 차려준 아침을 먹고 무명은 일어섰다. 소연이 바구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천에 싸서 무명에게 내밀었다. 길에서 쓰세요. 상처 나면 바르는 약이에요. 무명은 받았다. 신세를 많이 졌소. 신세는 무슨요? 어제 약초 들어다 주셨잖아요. 무명이 몸을 돌리려는데 소연이 말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무명이요. 소연이 작게 웃었다. 이름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하오. 이름을 찾아오세요. 그게 진짜 길 아닐까요? 무명은 그 말에 잠시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마을을 나섰다. 소연은 그가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마당에 서서 바라보았다. 중원의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풍경이 달라졌다. 황야의 황량함은 사라지고 너른 평야와 크고 작은 성읍들이 이어졌다. 관도는 넓어졌고 오가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무인들의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다. 허리에 검을 찬 자들, 등에 돌을 맨 자들, 무리지어 이동하는 문파 제자들. 무명은 그 사이를 조용히 걸었다. 중원에 들어선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무명은 낙양이라는 큰 성읍에 닿았다. 무림맹의 본거지가 이 성읍에서 하루 거리 안에 있다고 들었다. 낙양은 컸다. 성문만 해도 3개였고 안으로 들어서면 큰 시장이 2곳이나 이어졌다. 객잔과 주루가 즐비했고 거리마다 사람들이 넘쳤다.
무명은 오랜만에 보는 번화한 풍경에 잠시 발을 늦추었다. 그러다 발을 멈추었다. 골목 어귀에 방이 붙어 있었다. 커다란 종이에 굵은 먹으로 쓰인 글이었다. 무명은 다가가 읽었다. 수배방이었다.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었다. 왼 뺨에 칼자국이 있는 사내. 그 아래 글이 쓰여 있었다. 청검을 소지한 위험인물. 발견 즉시 무림맹에 신고할 것. 현상금 500냥. 무명은 그림과 자신의 얼굴을 번갈아 생각했다. 자신이었다. 그는 방에서 눈을 떼고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는 자연스럽게 몸을 돌려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객잔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500냥이면 적은 돈이 아니었다. 강호의 웬만한 무인이라면 눈이 돌아갈 만한 금액이었다. 무림맹이 그만한 현상금을 내걸었다는 것은 청검을 되찾는 것이 그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었다. 왜일까? 멸문된 문파의 검 하나가 그들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무명은 술을 시키지 않았다. 그냥 물 한 사발을 앞에 두고 생각했다. 그때 옆 탁자에서 두 무인이 나누는 이야기가 들렸다. 들었어. 무림맹 3대 고수 중 하나인 철명검 위진이 직접 움직인다고 하더군. 청운검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 검이 뭔데 그 난리인지 모르겠어. 청운문 얘기 모르나? 25년 전에 멸문될 때 청운문주가 엄청난 비기를 그 검 안에 숨겨뒀다는 소문이 있어. 천하제일의 검법이 담긴 비기. 그게 사실이야? 소문이야, 소문. 근데 무림맹이 저렇게 나서는 거 보면 그냥 소문만은 아닌 것 같지 않아? 두 무인은 술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무명은 물 사발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비기. 청운검 안에 비기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 그것이 사실이라면 무림맹이 이 검을 노리는 이유가 설명되었다. 그러나 그게 전부일까? 비기 하나를 위해 3대 고수가 직접 움직인다는 것은 무언가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무명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낙양 외곽에 오래된 사당이 하나 있었다. 무명은 그곳을 찾아갔다. 딱히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마치 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당은 낡고 허름했다. 오래 돌보지 않은 듯 잡초가 무성했고 문은 반쯤 삐걱거리며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났다. 그리고 사당 안쪽 벽에 오래된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다. 산을 배경으로 한 문파의 그림이었다. 수십 명의 인물들이 그려져 있었고 가운데 중심 인물이 있었다. 흰 도포를 입은 장년의 사내. 손에 검을 들고 있었다. 그 검이 나치겄다. 무명은 그림 가까이 다가갔다. 그림 아래 작은 글씨로 이름이 쓰여 있었다. 청운문 57 주년 기념. 문주 청운자와 문화일동. 무명은 그림 속 인물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멈췄다. 가장 왼쪽 끄트머리에 있는 인물이었다. 나이 어린 소년이었다. 12살쯤 되어 보였다. 다른 이들과 달리 수줍은 듯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소년의 왼뺨에 희미하게 선이 하나 그어져 있었다. 칼자국이었다. 무명의 손이 자신의 왼뺨으로 올라갔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머릿속이 다시 번쩍였다. 파편들이 쏟아졌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했다. 흰 도포를 입은 어른의 손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느낌. 넓은 마당에서 검을 배우던 기억. 함께 웃던 얼굴들. 그리고 불길. 비명. 살아라. 반드시 살아라. 그 목소리. 무명은 벽에 손을 짚었다. 다리가 흔들렸다. 숨을 고르는데 시간이 걸렸다. 한참 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자신은 청운문과 관련된 자였다. 그것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그 그림 속 소년이 자신이라면 25년 전 그 밤 자신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은 살아 있었다. 사당을 나서던 무명의 앞을 누군가 막았다. 혼자가 아니었다. 여러 명이었다. 모두 검은 옷을 입었고 허리에 검을 찼다. 그 가운데 우뚝 선 사내가 있었다. 나이는 50 안팎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눈빛만 날카롭게 빛났다. 무명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사내가 철면검 위진이었다. 드디어 찾았군. 위진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청검을 내놓아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무명은 위진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무린맹의 사람이오? 그렇다. 그렇다면 물어봐야 할 것이 있소. 청운무는 왜 멸문당한 것이오? 그리고 누가 한 것이오? 위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무명은 놓치지 않았다. 쓸데없는 것을 묻는군. 검을 내놓아라. 대답을 들어야 내놓을 수 있소. 위진이 손을 들었다. 그것이 신호였다. 수하들이 동시에 검을 뽑았다. 무명은 청운검을 뽑았다. 앞서 달려든 자가 검을 무명의 옆구리를 향해 날렸다. 무명은 몸을 비틀며 검끝을 흘려냈다. 그리고 그 흐름 그대로 청운검이 역으로 뻗었다. 서걱. 달려든 자의 손목이 깊게 베었다. 컥.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검을 떨어뜨렸다. 손목을 움켜쥐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붉은 것이 흘러내렸다. 옆에 있던 자들이 양쪽에서 동시에 달려들었다. 한 명은 상단을 노렸고 나머지 하나는 하단을 노렸다. 동시에 막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무명의 몸이 낮아졌다. 상단의 검이 머리 위를 스쳤다. 그 순간 무명의 청운검이 하단을 노린 자의 허벅지를 깊게 그었다. 퍽. 으악. 사내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허벅지에서 피가 쏟아졌다. 상단을 노렸던 자가 당황하며 다시 검을 내리쳤다. 무명은 일어서면서 받아쳤다. 쩡. 쇳소리가 귀를 찢었다. 충격에 상대의 팔이 떨렸다. 무명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검 손잡이가 상대의 관자놀이를 강하게 쳤다. 퍽. 사내가 신음을 내뱉으며 그대로 쓰러졌다. 일어나지 못했다. 뒤에서 기습이 왔다. 암기였다. 표창 2개가 날아왔다. 무명은 돌아보지도 않고 검을 뒤로 휘둘렀다. 챙챙. 표창 2개가 튕겨나갔다. 그리고 무명이 몸을 돌리는 순간 달려드는 자의 검을 받아쳤다. 힘이 실린 공격이었다. 그러나 무명의 청운검이 돌았다. 상대의 검을 감아 올리며 손목을 꺾었다. 우두둑. 으악. 뼈 꺾이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졌다. 사내가 고통으로 몸을 웅크렸다. 무명의 청검이 그 자의 어깨를 깊게 베었다. 서걱. 컥. 사내가 어깨를 움켜쥐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가 달려들다가 멈췄다. 동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그 앞에 무명이 서 있었다.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고 청검 끝에서 핏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남은 자의 손이 떨렸다. 그때 위진이 앞으로 나섰다. 비켜라. 남은 자가 뒤로 물러섰다. 위진이 검을 뽑았다. 뽑는 순간부터 달랐다.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다. 검 끝이 무명을 향하자 피부에 서늘한 것이 닿는 느낌이 들었다. 오랜 세월 칼을 갈아온 자만이 낼 수 있는 살기였다. 위진이 움직였다. 첫 공격이 번개처럼 날아들었다. 무명이 받아냈다. 팔이 저리도록 충격이 왔다. 고지어 방향이 바뀐 공격이 날아들었다. 무명이 옆으로 피했지만 검끝이 어깨를 스쳤다. 서걱. 무명의 어깨에서 피가 배어났다. 이를 악물었다. 위진이 멈추지 않았다. 공격이 계속 이어졌다. 무명이 받아냈지만 발이 뒤로 밀렸다. 또 밀렸다. 등이 사당 기둥에 닿았다. 위진의 검이 무명의 목을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들었다. 무명의 눈이 변했다. 몸이 기둥을 박차고 옆으로 튀었다. 위진의 검이 기둥을 반 토막냈다.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무명은 착지 않은 순간 땅을 밟으며 총검을 크게 돌렸다. 쩡! 두 검이 공중에서 맞부딪혔다. 불꽃이 튀었다. 충격에 두 사람 모두 뒤로 물러섰다. 위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무명의 손에서 청운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흘리듯 부드럽고 그러나 끝이 날카로운 움직임. 막는 것도 공격하는 것도 아닌 듯하면서 어느새 상대의 빈틈을 파고드는 검법이었다. 위진의 옆구리가 스쳤다. 얕은 상처였지만 피가 도포를 물들였다. 위진이 처음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이건
그 초식을 알고 있었다. 청운검법이었다. 위진의 눈에 처음으로 동요가 일었다. 그는 천천히 검을 거두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쓰러진 자들을 끌고 가는 소리가 났다. 신음 소리가 섞였다. 위진이 돌아서며 말했다. 청운검법을 기억하는 자가 살아있었군.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무명은 어깨에 상처를 손으로 눌렀다. 피가 손바닥을 적셨다. 깊지는 않았지만 타는 듯이 아팠다. 바닥에는 핏자국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위진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보다가 무명은 몸을 돌렸다. 소연이 준 약을 꺼내 상처에 발랐다. 쓴 향이 났다.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 걸으면서 생각했다. 무림맹이 현상금을 내걸었다. 철면검 위진이 직접 움직였다. 그리고 청운검 안에 비기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것은 단순히 검 하나를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있었다. 날이 저물었다. 무명은 낙양 외곽의 허름한 여관에 방 하나를 얻었다. 동전 몇 잎을 털어 국밥 한 그릇을 시켰다. 먹으면서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와 검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눈을 감았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요? 대답이 없었다. 무명은 청검을 손에 쥐고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었다. 노인이었다. 황야의 그 주막에서 만났던 백발의 노인이었다. 낡은 도포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다. 오랜 길을 달려온 사람의 모습이었다. 무명은 눈을 크게 떴다. 노인장이 어찌 여기에?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무명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이상했다. 반가움도 놀라움도 아니었다. 오래된 죄책감을 짊어진 사람의 눈이었다. 들어가도 되겠나? 무명은 옆으로 비켜섰다. 노인이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무명도 맞은편에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등잔불이 조용히 타올랐다. 바깥에서는 밤바람 소리가 낮게 울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노인이었다.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오래전부터 해야 했던 말일세. 무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청운문에 대해 알고 싶다 했지. 그러하오. 노인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손이 떨렸다. 나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내가 그 일과 관련이 있네. 무명의 눈빛이 달라졌다. 무슨 말씀이오? 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래 무거운 것을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25년 전이었다. 노인의 이름은 백하바이시아였다. 한때 강호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무인이었다. 그리고 청운문 문주 청운자와는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였다. 두 사람은 함께 강호를 누빈 사이였다. 험한 길도 같이 걷고 술잔도 함께 기울였다. 청운자가 청운문을 세웠을 때 백하는 가장 먼저 축하를 건넸다. 그리고 청운문이 천하제일 문파로 이름을 날릴 때 백하는 멀리서 친구의 성취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백하의 삶은 달라졌다. 무림맹의 몸을 담게 되었다. 처음에는 강호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무림맹에 속은 것과 달랐다. 권력과 욕심이 뒤엉킨 곳이었다. 백하는 그것을 알면서도 발을 뺄 수가 없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림맹의 맹주 서로가 백하를 불렀다. 만남의 장소는 낙양 외곽의 조용한 주류였다. 서로는 이미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차가운 사람이었다. 웃는 얼굴로 말을 해도 눈이 웃지 않는 사람이었다. 오랜만이오, 백하. 백하는 자리에 앉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급히 부른 이유가 무엇이오? 서로는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청운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소. 백하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청운문이 왜요? 요즘 강호 돌아가는 걸 보시오. 무림맹이 강호의 중심을 잡으려 하는데 청운문이 걸림돌이 되고 있소. 천하제일 문파라는 이름 하나로 무림의 이목이 전부 그쪽으로 쏠리니 무림맹의 권위가 서질 않소. 청운문은 정파요. 강호의 악을 치는데 앞장서온 문파 아니오. 걸림돌이라니. 그 말이 돼요? 정파라도 지나치게 강한 것은 균형을 해치오. 백하는 코웃음을 쳤다. 균형이라. 무림맹이 강호를 혼자 태워주겠다는 것을 곱게 포장한 말이오.
서로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러나 미소는 유지했다. 직설적이시군. 조소. 그렇다면 직접 말하리다. 우리는 청운문을 없애려 하오. 백하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다. 나는 그런 일에 끼어들 생각이 없소. 앉으시오. 서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백하는 그 목소리에 담긴 것을 느꼈다. 협박이었다. 아직 드러내지 않은 협박. 백하는 천천히 도로 앉았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오? 청운문을 없애는 것은 이미 결정된 일이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청운검법의 빅이오. 청운문이 불타더라도 비기만은 온전히 가져와야 하오. 그러려면 청운문 내부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오. 청운자는 내 친구요. 알고 있소. 친구를 팔라는 것이오? 서로는 대답 대신 술잔을 들었다. 백하는 이를 악물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서로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다. 백하, 그대는 청운자와 친구라 했소. 그런데 나는 묻고 싶소. 친구라면 왜 청운문에 들어가지 않았소? 왜 무린맹에 몸을 담았소? 그건 그대는 이미 우리 편이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백하는 주먹을 쥐었다. 나는 강호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무린맹에 들어온 것이오. 친구를 팔기 위해 들어온 것이 아니오. 뜻이야 어찌 됐든 그대가 우리에게 해온 일들이 있소. 그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대는 어찌 되겠소? 청운자는 그대를 어찌 볼 것 같소? 백하의 얼굴이 굳었다. 서로의 말이 맞았다. 무린맹에 몸을 담으며 해온 일들이 있었다. 깨끗하지 않은 일들이었다. 청운자가 안다면 등을 돌릴 것이었다. 협박이요? 설득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백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생각해보겠소. 기다리겠소. 그러나 오래 기다리지는 않겠소. 백하는 그날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을 고민했다. 거절하면 자신의 과거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다. 청운자와의 우정도 끝날 것이었다. 그렇다고 응한다면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었다. 백하는 서로를 다시 찾아갔다. 못하겠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서로는 놀라는 기색도 없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 그리고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백하 앞에 밀었다. 백하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굳었다. 종이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백하의 늙은 어머니가 사는 곳이었다. 그 아래에는 조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10살짜리 아이였다. 그대의 가족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소. 서로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게 더 소름 끼쳤다. 만약 그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불편해질 수도 있소. 강원은 넓고 위험한 곳이 많으니까. 백하의 손이 떨렸다. 이 짐승 같은 놈.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대의 선택에 달린 것이오. 백하는 종이를 구겼다. 눈앞이 흐려졌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였다. 그리고 어린 조카였다. 백하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집었다. 그리고 단숨에 비웠다. 긴 침묵이 흘렀다. 무엇을 원하는 것이오? 서로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강했다. 백하는 산 아래에서 기다렸다. 직접 올라가지는 않았다. 그것만은 할 수 없었다. 그냥 산 아래에 서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바라보았다. 산이 타올랐다. 비명, 소리가 산 아래까지 들렸다. 으악, 살려줘, 살려줘. 컥. 백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가 떨렸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였다. 산 뒤쪽에서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다. 백하는 몸을 돌렸다. 빗속에서 아이가 달려오고 있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얼굴에 피가 흘렀다. 왼 뺨이 깊게 베어 있었다. 맨발이었다. 빗속에서 혼자 달리고 있었다. 뒤에서 무린맹의 무인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백하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아이를 낚아채 덤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숨을 죽였다. 무인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아이는 떨고 있었다. 백하의 품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백하는 아이의 등을 안았다. 이 아이가
청운자의 후계자라는 것을 알았다. 친구의 아들이었다. 친구는 저 불길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자신이 판 정보 때문에 백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다. 그 후로 자네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았네. 백하가 말했다. 산 아래 외딴 마을이었어. 믿을 만한 농부 내외에게 맡겼지. 그러나 자네는 며칠 뒤 그곳을 떠났네.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았어.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였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 무명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후로 자네를 찾으려 했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어. 강호가 넓고 자네는 이름도 없이 떠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검을 바위 틈에 숨겨둔 것이오? 백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청운자가 그 검을 자네에게 전하라 했네. 살아있다면 언젠가 찾을 거라 믿었어. 청운문이 있던 산 근처 바위였네. 자네 몸이 기억한다면 언젠가 그 근처로 돌아올 거라 생각했지. 무명은 천천히 손을 들어 왼 뺨에 칼자국을 짚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싸우다 돌아가셨네. 침묵이 흘렀다. 무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청검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쥐었던 검. 살아남으라는 말과 함께 전해진 검. 한참 뒤였다. 노인장. 말하게. 25년 동안 왜 찾지 않았소? 백하의 얼굴이 굳었다. 찾았네. 그러나 찾지 못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네. 무엇이? 자네 앞에 서는 것이. 친구를 팔아 자네 아버지를 죽게 한 사람이 자네 앞에 어떻게 서겠나. 무명은 노인을 바라보았다. 백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래된 눈물이었다. 25년 동안 흘리지 못하고 쌓아온 것들이었다. 황야 주막에서 자네를 처음 봤을 때 알아봤네. 청운자의 눈빛이었어. 그러나 확신이 서지 않았지. 세월이 너무 흘렀으니까. 그래서 떠보았네. 그리고 자네가 검을 들고 나타났을 때 그때 확신했어. 무명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등잔불이 흔들렸다. 배신자가 서로라 하셨소. 그러네. 서로가 시작했고 무림맹과 화산파, 사천당가가 함께 실행했지. 나는 길을 열어줬을 뿐이라 스스로 위안했네. 그러나 그건 변명이었어. 서로는 지금 어디 있소? 무림맹 안에 있네. 맹주로. 강호 전체를 손에 넣으려는 야망을 25년 동안 키워왔지. 무명은 검 손잡이를 쥐었다. 천천히 힘이 들어갔다. 가겠소. 기다리게. 백하가 일어섰다. 지금 가면 안 되네. 무림맹은 혼자 상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서로 혼자도 아니고 화산파와 사천당가까지 등에 업고 있어. 철명검 위진까지 있고 지금의 자네로는 버티지 못해. 그럼 어찌 하라는 것이오? 청운검법을 완성시켜야 하네. 자네가 지금 쓰는 것은 몸이 기억하는 것일세. 어릴 때 새겨진 것이지. 그러나 청운검법의 진수는 그게 아니야. 자네 아버지가 필생을 갈아 완성한 마지막 경지가 따로 있네. 백하가 무명의 검을 가리켰다. 그 검 안에 있어. 무명은 검을 뽑아 등잔불에 비춰보았다. 청운이라는 글자 아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가는 선들이 촘촘하게 새겨져 있었다. 검법의 초식이었다. 아주 작게, 그러나 정교하게. 익혀야 하네. 그것을 완성했을 때 비로소 서로와 맞설 수 있을 것이야. 무명은 검을 천천히 거두었다. 노인장. 말하게. 무명은 백하를 바라보았다. 25년이 지났소. 그리고 노인장은 나를 살려줬소. 백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것으로 충분하오. 짧은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백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오래된 것들이 녹아 흘러내렸다. 무명은 다시 검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날 밤은 조용히 끝나지 않았다. 한 시즌쯤 지났을 때였다. 여관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훈련된 자들의 발소리였다. 무명이 눈을 떴다. 백하도 이미 일어서 있었다. 왔군. 몇 명이오? 맞네. 무명은 검을 쥐었다. 문이 부서졌다.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검은 야행복을 입은 자들이었다. 좁은 방 안이 순식간에 가득 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선 자가 있었다. 철명검 위진이었다. 눈빛에 여유가 없었다.
무언가 다급한 것이 있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런데 방 안을 훑던 위진의 눈이 순간 굳었다. 백하를 본 것이었다. 백하 어르신.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놀람인지 당혹감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였다. 백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위진은 잠시 백하를 바라보다가 이내 눈을 거두었다. 그리고 무명을 향해 말했다. 청운검과 그 안의 비기를 내놓아라. 그러면 다치는 자는 없을 것이다. 무명은 위진을 바라보았다. 서로가 보냈소. 위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느냐? 이미 알고 있소. 모든 것을. 위진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손을 들었다. 방 안에 있던 자들이 일제히 검을 뽑았다. 쩌렁. 쇳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무명은 청검을 뽑았다. 좁은 방 안이었다. 그러나 무명은 물러서지 않았다. 앞서 달려든 차의 검을 흘려내며 옆구리를 가격했다. 퍽. 사내가 신음을 흘리며 벽으로 튕겨났다. 뒤따라 달려든 자가 검을 내리쳤다. 무명이 받아치는 순간 옆에서 또 다른 자가 찔러왔다. 피했지만 검끝이 옆구리를 스쳤다. 피가 배어났다. 달려드는 자의 손목을 꺾었다. 우두둑. 으악. 비명과 함께 검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무명의 청검이 그 자의 어깨를 깊게 베었다. 서걱. 컥. 사내가 어깨를 움켜쥐며 무릎을 꿇었다. 어깨에서 피가 쏟아졌다. 방 안에 비명, 소리와 쇳소리가 뒤섞였다. 쓰러지는 자가 생겼지만 계속 밀려들었다. 무명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백하가 움직였다. 낡은 도포 소매에서 짧은 검이 나왔다. 백하의 움직임은 놀라울 만큼 날랬다. 달려드는 자의 검을 막아내며 무명의 옆을 지켰다. 쩡. 노인장. 백하가 달려드는 자의 팔목을 꺾으며 소리쳤다. 어서 빠져나가게. 노인장은요? 살아야 끝낼 수 있네. 어서. 무명은 이를 악물었다. 창문을 향해 몸을 던졌다. 창호지가 찢어지며 몸이 바깥으로 튀어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착지 않은 순간 달렸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다.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방 안에서 쇳소리와 함께 백하의 낮은 신음이 들렸다. 무명은 달리면서 이를 깨물었다. 멈추고 싶었다.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달렸다. 살아야 끝낼 수 있다는 말이 귓가에 울렸다. 무명은 밤새 달렸다. 낙양 외곽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든 뒤로도 발을 멈추지 않았다. 뒤따라오는 발소리는 한 시즌쯤 지나자 들리지 않았지만 그것이 안심할 이유가 되지는 않았다. 발이 바위에 채이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혔다. 옆구리의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배어났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발걸음을 붙잡지 못했다. 살아야 끝낼 수 있다. 그 말 하나가 밤새 두 발을 움직였다. 날이 밝아올 무렵에야 무명은 비로소 걸음을 멈추었다. 깊은 산속이었다. 사방이 울창한 나무로 둘러싸인 작은 공터였고 이끼를 뒤집어 쓴 바위 하나가 버티고 있었으며 그 옆으로는 가느다란 계곡물이 조용히 흘렀다. 아침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가늘게 스며들었다. 무명은 계곡물에 무릎을 꿇고 손을 담갔다. 물은 뼈가 시릴 만큼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깨워주었다. 상처에 물을 적시고 소연이 떠나기 전에 건네준 약을 꺼내 발랐다. 쓴 향이 퍼지며 타는 듯한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 그리고 검을 꺼냈다. 아침 햇살 아래서 보니 검신의 선들이 더욱 선명했다. 청운이라는 글자 아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가늘게 새겨진 초식들이 검신 전체에 걸쳐 촘촘하게 이어져 있었다. 아버지 청운자가 평생을 갈아 완성한 것이었다. 한 획 한 획에 그 사람의 숨결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무명은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수련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검신에 새겨진 초식을 하나씩 따라가며 몸으로 옮겨야 했는데 어느 지점에서 반드시 막혔다. 손이 가야 할 자리를 눈은 알고 있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이 새긴 것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거리가 있었다. 무명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천천히, 더 천천히, 서두르지 않았다. 막히는 곳에서는 그 자리를 수십 번이고 되풀이했다.
검이 호를 그리고 발이 자리를 잡고 숨이 깊어졌다. 그렇게 반복하기를 몇 번이었을까? 어느 순간 막혔던 부분이 스르르 뚫리는 느낌이 들었다. 물이 오래 고이다가 돌을 넘어 흐르듯 아주 자연스럽게 무명은 멈추지 않았다. 날이 지고 별이 뜨고 다시 날이 밝았다. 무명은 어둠 속에서도 검을 놓지 않았다. 손바닥이 까져 피가 배었고 발바닥이 부르터 걸음마다 쓸렸다. 옆구리의 상처는 다시 벌어져 옷자락을 붉게 물들였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무명을 세우지 못했다. 쉬어야 할 때가 되면 잠깐 눈을 붙였다가 눈을 뜨는 순간 다시 검을 들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살아라. 반드시 살아라. 그 목소리가 손끝에서 검끝까지 흘렀다. 수일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다. 무명은 검을 들고 공터 한가운데 섰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끊지 않고 흘렸다. 달랐다. 막히는 곳이 없었다. 검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전과 달랐다. 아니, 소리가 없었다. 검이 허공을 지나간 자리에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 것처럼 고요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서늘하고 묵직한 기운이 남았다. 주변의 나무잎들이 바람도 없는데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명은 검을 거두었다. 아직 완성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다. 그러나 전보다 훨씬 깊어졌다. 아버지가 새겨둔 것들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몸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계곡물에 얼굴을 씻었다. 이제 움직여야 할 때였다. 그런데 그때였다. 산 아래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무명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바위 뒤로 스며들었다. 인기척은 하나가 아니었다. 여럿이었고 움직이는 방식이 훈련된 자들의 것이었다. 발소리를 죽이고 간격을 유지하며 올라오는 것이 무림맹의 무인들이 분명했다. 무명은 이를 악물었다. 며칠 동안 산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찾아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맞붙을 상황이 아니었다. 수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며칠 동안 쉬지 않은 몸은 한계에 가까웠다. 무명은 소리 없이 몸을 돌려 반대 방향으로 산을 내려갔다. 산을 내려오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운무령이었다. 안개가 낮게 깔린 고개 아래로 소연의 마을이 있었다. 무명은 잠시 멈췄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딱히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냥 몸이 기억하는 곳으로 향하는 것 같았다. 소연의 집 마당에 들어서자 소연이 처마 밑에서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다. 무명을 보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 많이 다치셨네요. 무명은 자신의 몰골을 내려다보았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손바닥은 까져 있었고 옆구리에는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괜찮소.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소연이 혀를 차며 약 바구니를 들고 다가왔다. 무명은 더 말하지 않고 마당 섬돌에 앉았다. 소연이 상처를 살폈다. 옆구리의 상처는 다시 벌어져 있었고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히다 못해 터져 있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약을 발랐다.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무명은 아프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소연의 손이 닿을 때마다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다. 한참 뒤였다. 혼자였어요? 아니었소. 그러나 헤어졌소. 소연은 더 묻지 않았다. 그냥 약을 마저 바르고 천으로 감았다. 소연이 차려준 밥은 따뜻했다. 차는 소박했지만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이었다. 무명은 말없이 먹었고 소연은 맞은편에 앉아 그를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묻지 않기로 한 것처럼 그냥 조용히 있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무명이 말했다. 고맙소. 또 가실 거예요? 그러하오. 소연은 잠시 무명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했다. 저도 데려가세요. 무명이 고개를 돌렸다. 소연은 이미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위험하오. 알아요. 같이 가면 짐이 돼요. 짐이 되면 빠질게요. 무명은 소연을 한참 바라보았다. 말릴 수 없는 눈빛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몸을 돌려 걸었다. 소연이 그 뒤를 따랐다. 마을 어귀를 막 벗어날 때였다. 앞을 막는 자들이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무림맹의 무인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 그 대신 한 명이 재빠르게 앞으로 나서더니 소연의 팔을 낚아챘다.
놔줘요. 소연이 소리쳤다. 무명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놓아주시오. 앞에 선 무인이 말했다. 청검을 내놓아라. 그러면 여인은 보내주겠다. 소연이 무명을 바라보았다. 내주지 마세요. 무명은 청검을 뽑았다. 소연을 잡고 있던 차를 향해 검이 뻗었다. 흘리듯 부드러우면서도 끝이 날카로운 움직임이었다. 서걱. 으악. 무인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다. 무명이 소연을 뒤로 밀었다. 달려요. 소연이 달렸다. 무명은 몸을 돌려 달려드는 차들을 막아섰다. 한 명이 검을 내리쳤고 무명이 받아치며 흘려냈다. 또 한 명이 옆에서 찔러왔고 무명이 피하며 그 차의 손목을 꺾었다. 우두둑. 으악. 그런데 뒤에서 날아온 암기가 무명의 어깨를 파고들었다. 서걱. 윽. 독이 묻어 있었다. 손가락 끝이 저려오기 시작했다. 몸이 한개였다. 며칠 수련으로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올라왔다. 달려드는 차의 검을 받아치다가 그 순간을 노린 차가 무명의 등을 강하게 밀었다. 무명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발밑이 없었다. 절벽이었다. 아래를 볼 겨를도 없이 몸이 허공으로 떨어졌다. 멀리서 소연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무명. 무인들이 소연을 낚아챘다. 이연도 데려가라. 소연이 발버둥 쳤다. 놔줘요. 놔줘요. 그러나 소용없었다. 절벽 아래서는 아무 소리도 올라오지 않았다. 어둠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서 무명은 떠 있었다. 소리도, 빛도, 통증도 없었다. 그냥 어둠이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희미했다. 빛인지 형체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가 조금씩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사람이었다. 흰 도포를 입은 장년의 사내였다.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사당 그림 속에서 보았던 그 얼굴이었다. 무명은 그 순간 말을 잃었다. 아버지였다. 청운자였다. 아버지의 표정은 부드러웠다. 그러나 눈빛은 깊었다.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눈이었다. 아버지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무명은 그 손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손이 닿지 않았다. 아무리 가까이 가려 해도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입 모양이 보였다. 살아라. 그리고 품에서 검을 꺼내 들었다. 청운검이었다. 아버지가 검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 보는 초식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가슴 어딘가에서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마치 오래전에 잊어버린 것을 다시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의 검이 흘렀다. 물처럼 부드럽게 시작해서 바람처럼 빨라지고 끝에서 벼락처럼 터지는 움직임이었다. 청운검법의 마지막 경지였다. 몸으로 새기지 않으면 눈으로 보아도 알 수 없는 것인데 무명은 보는 순간 온몸이 그것을 기억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웃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무명은 눈을 떴다. 나뭇가지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고 어디선가 새 소리가 들렸다. 온몸이 쑤셨다. 특히 오른쪽 다리와 왼쪽 어깨가 심하게 아팠다. 절벽에서 떨어지며 바위에 부딪힌 것 같았는데 절벽 아래의 수풀이 추락을 어느 정도 막아준 것 같았다. 무명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팔로 땅을 짚으며 간신히 몸을 세웠다. 계곡물 소리가 가까이서 들렸다. 그쪽으로 몸을 끌었다. 물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정신이 조금 돌아왔다. 검을 찾았다. 바위 틈에 걸려 있었다. 기어가 손을 뻗었다. 손잡이를 쥐는 순간 이상하게도 기운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소연이 잡혀갔다. 그것이 분명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무림맹이 소연을 그냥 놔줄 리 없었다. 볼모로 삼았을 것이었다. 무명은 이를 악물었다. 바위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섰다. 그리고 검을 들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보여준 그 마지막 초식을 떠올렸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천천히 검을 움직였다. 달랐다.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검이 흘렀다. 물처럼 부드럽게 시작해서 어느 순간 바람처럼 빨라지고 끝에서 벼락처럼 터졌다. 주변의 나무잎들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다. 완성이었다.
청운검법의 마지막 경지. 아버지가 평생을 갈아 만든 것이 이제 아들의 몸 안에 살아 숨쉬었다. 무명은 검을 거두고 무림맹이 있는 곳을 향해 걸었다. 다리가 아팠다. 그러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무림맹은 낙양에서 반나절 거리의 산 위에 있었다.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정문에는 무장한 무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성벽 위에도 눈 밝은 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강호에서 가장 강한 자들이 모인 곳이었고 그만큼 삼엄한 곳이었다. 그 앞에 무명이 섰다. 낡은 옷은 찢어져 있었고 다리를 약간 절었다. 누가 보아도 초라한 몰골이었다. 그러나 그 눈빛이 달랐다. 살기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냥 깊고 고요했다. 마치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다. 문지기 하나가 검을 뽑으려 했다. 무명이 먼저 말했다. 서로 맹주를 만나러 왔소. 청운문에 후계자가 왔다고 전하시오. 문지기들이 굳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절벽에서 떨어진 자가 살아서 걸어 들어왔다. 그것만으로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 한 명이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잠시 후 성문이 열렸다. 안에서 위진이 나왔다. 그 뒤로 무인들이 줄을 섰다. 위진이 무명을 바라보았다.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가다듬었다. 살아있었군. 소연을 돌려주시오. 위진은 무명을 한참 바라보다가 옆으로 비켜섰다. 무명은 무림맹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대청은 넓고 장중했다. 무림맹의 심장부였다. 높은 기둥들이 좌우로 늘어서 있었고 천장은 아득하게 높았다. 강호 각 문파의 깃발이 기둥마다 걸려 있었는데 그 깃발들이 바람도 없는데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대청 안에 사람들이 가득했다. 소림사의 장로들, 무당파의 고수들, 남궁세가의 무인들, 개방의 방도들, 강호 각 문파에서 내려라 하는 자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다. 수십 명이었다. 그 중에는 화산파의 장로 청풍도 있었다. 100발에 가까운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은 자였다. 그리고 사천당가의 가주 당무역도 있었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운 자였다. 두 사람 모두 무명이 들어서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무명은 놓치지 않았다. 대청 끝 높은 자리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서로였다. 중년의 사내였다. 날카로운 눈매에 얇은 입술, 차갑고 계산적인 인상이었다. 백하에게서 보았던 그림 속 얼굴이었다. 그 옆에 소연이 있었다. 두 명의 무인에게 팔을 잡혀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무명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다. 살아 있었다. 무명은 소연을 한 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로에게로 눈을 돌렸다. 서로가 내려다보았다.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소. 그 몸으로 여기까지 왔군. 대단한 집념이오. 서로의 목소리는 여유로웠다. 오래 권력을 쥐어온 자의 여유였다. 그 여유가 오히려 소름 끼쳤다. 소연을 놓아주시오. 그 여인은 이 일과 관계없소. 청검을 내놓으면 놓아주겠다. 무명은 대청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강호에 내로라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이 자리가 오히려 좋았다. 강호의 증인들이 모두 모여 있는 것이었다. 무명은 대청 안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25년 전 청운문이 왜 멸문되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오. 천하제일이라 불리던 정파가 하룻밤 사이에 불탔소.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고 알려졌소. 그런데 그 일을 저지른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소. 대청 안이 술렁였다. 소림사의 장로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말이오? 청운문 멸문이 이 자리 누군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오? 그러하오. 무명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청풍을, 당무역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무림맹의 맹주 서로, 화산파의 장로 청풍, 사천당가의 가주 당무역. 이 셋이 함께 모의하여 청운문을 불태웠소. 순간 대청 안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폭발했다. 화산파가? 무당파의 장로가 청풍을 바라보았다. 눈빛이 싸늘했다. 청풍 장로, 이게 무슨 말이오? 청풍의 얼굴이 굳었다. 헛소리요. 저 사내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사천당가도 가담했다고? 남궁세가의 가주가 당무역을 돌아보았다. 당가주, 사실요? 당무역은 차갑게 웃었다. 터무니없는 소리요. 저 사내는 총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소. 개방의 방주가 앞으로 나섰다. 근거도 없이 화산파와 사천당가를 들먹이는 것은 강호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오. 저 사내부터 잡아야 하오. 대청안이 다시 술렁였다. 청풍과 당무역의 말에 흔들리는 자들도 있었다. 근거가 없으면 말만으로는 부족했다. 서로가 그 틈을 노렸다. 이 자는 총검을 내놓지 않으려 강호의 어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소. 잡아라. 서로의 명이 떨어지자 무림맹의 무인들이 일제히 검을 뽑았다. 쩌렁. 청풍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검을 뽑았다. 당무역의 손가락 사이에 침이 끼워졌다. 무명은 청검을 쥐었다. 셋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서로의 검이 정면에서 날아들었다. 무명이 청검으로 받아쳤다. 쩡. 불꽃이 튀었다. 그 순간 청풍의 검이 옆에서 흘러들어왔다. 화산파 특유의 빠른 검법이었다. 무명의 청검이 그것을 감아 올렸다. 청풍의 검이 방향을 잃었다. 그 틈에 무명의 발이 자리를 잡았다. 당무역의 암기가 날아들었다. 챙챙챙. 무명은 돌아보지도 않고 청검을 뒤로 흘렸다. 암기 3개가 튕겨나갔다. 그리고 몸을 돌리는 순간 달려드는 당무역의 단검을 받아쳤다. 서걱. 당무역의 손목이 베었다. 으악. 당무역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단검이 바닥에 떨어졌다. 서로와 청풍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두 검이 양쪽에서 교차했다. 무명의 청검이 낮게 흘렀다. 서로의 검을 흘려내며 그 흐름을 타고 청풍의 검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청풍이 당황하며 물러서는 순간 청검이 그의 어깨를 깊게 그었다. 서걱. 컥. 청풍이 어깨를 움켜쥐며 무릎을 꿇었다. 어깨에서 피가 쏟아졌다. 대청안이 다시 술렁였다. 소림사의 장로가 청풍을 바라보았다. 청풍 장로. 저 사내의 검법이 청운검법이요. 청운문의 검을 들고 청운검법을 쓰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이오. 청풍은 대답하지 않았다. 무당파의 장로가 낮게 말했다. 화산파가 청운문 멸문에 가담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강호 전체의 문제요. 당무역이 눈을 부라렸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증거가 있소. 그때였다. 대청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노인 한 명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백발이 성성했고 낡은 도포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다. 그러나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25년 동안 짊어온 것을 이제 내려놓으려는 사람의 눈이었다. 서로의 얼굴이 굳었다. 백하. 그 이름을 내뱉는 서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청풍과 당무역도 굳었다. 셋. 모두 알고 있었다. 백하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백하는 대청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서로를 바라보았다. 청풍을 바라보았다. 당무역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양쪽으로 늘어선 각 문파의 장로들과 고수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백하요. 25년 전 무림맹에 몸을 담았던 자요. 그리고 청운문의 문주 청운자와는 평생 벗이었소. 대청이 조용해졌다. 그날 밤 청운문을 불태운 것은 서로 혼자가 아니었소. 무림맹의 수뇌부와 화산파, 사천당가가 함께 모의한 일이었소. 청운검법의 비기를 빼앗아 강호 전체를 손에 넣으려는 음모였소. 나는 그것을 내 두 눈으로 보았소. 대청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청풍이 소리쳤다. 저 노인이 무슨 증거가 있소? 25년 전 일을 누가 믿겠소? 증거가 있소. 백하가 품에서 접힌 종이 여러 장을 꺼냈다. 이것은 그날 밤 무림맹 수뇌부와 화산파, 사천당가가 주고받은 서신이요. 청운문을 치기로 모의한 내용이 담겨 있소. 이 자리에서 내놓겠소. 당무역이 달려들었다. 그 서신을 빼앗아라. 위진이 앞을 막았다. 쩡. 두 사람의 검이 맞부딪혔다. 비키시오, 위진. 비킬 수 없소. 위진이 당무역을 밀어냈다. 그리고 백하에게서 서신을 받아들었다.
눈을 움직이며 읽어 내려갔다. 읽을수록 얼굴이 굳었다. 마지막 장을 읽고 났을 때 위진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위진은 고개를 들어 서로를 바라보았다. 맹주. 서로가 위진을 돌아보았다. 이게 사실요? 서로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이냐고 묻고 있소. 위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오랫동안 따라온 사람이 처음으로 배신감을 드러내는 목소리였다. 서로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무림맹이 강호를 이끌려면 가장 강해야 하오. 청운문이 살아있는 한 그것은 불가능했소. 그것이 정파를 멸문시킨 이유란 말이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강호의 질서라 말하는 것이오. 대청이 폭발하듯 술렁였다. 소림사의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화산파와 사천당가가 청운문 멸문에 가담했단 말이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강호의 정도를 저버린 것이오. 무당파의 장로가 검을 쥐었다. 25년 동안 숨겨온 것이냐. 우리는 그 사실도 모른 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단 말이오. 남궁세가의 가주가 앞으로 나섰다. 강호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소. 서로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방에서 자신을 향한 눈빛들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복종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분노였다. 서로가 다시 검을 쥐었다. 무명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독이 온몸에 퍼져 있었다. 다리가 무거웠다. 팔이 무거웠다. 그러나 청검을 쥔 손만은 달랐다. 아버지의 검이 손 안에서 살아 숨쉬었다. 끝내겠소. 무명의 한마디였다. 서로가 달려들었다. 마지막 발악이었다. 25년 동안 강호의 정점에서 갈아온 검법이 풀려나왔다. 날카롭고 무거웠으며 그 안에 차가운 잔인함이 서려 있었다. 연속으로 공격이 쏟아졌다. 빠르고 정확하고 잔인했다. 그러나 무명은 물러서지 않았다. 받아쳤다. 흘렸다. 역으로 파고들었다. 두 검이 허공에서 맞부딪히기를 수십 번. 대청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서로의 눈빛에 흔들림이 생겼다. 25년의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 자의 흔들림이었다. 무명의 몸이 가라앉았다. 무게중심이 낮아지고 숨이 깊어지고 시야가 넓어졌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보여준 그 마지막 초식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다. 청검이 움직였다. 서로의 검을 흘리지 않았다. 정면으로 받았다. 쩡! 대청 전체가 울렸다. 기둥에 걸린 깃발들이 흔들렸다. 대청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서 흘리고 돌리고 서로에게 돌려보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더 높이 솟구치듯이 서로의 팔이 뒤로 크게 튕겼다. 중심이 흔들렸다. 무명의 청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처럼 흘렀다. 어느새 바람처럼 빨라졌다. 그리고 끝에서 벼락처럼 터졌다. 서로가 막으려 했다. 그러나 막으면 다른 곳에서 터졌다. 피하면 이미 검이 그 자리에 있었다. 무명의 청검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서걱. 서로의 검든 손목이 깊게 베었다. 으악. 서로가 비명을 지르며 검을 떨어뜨렸다. 손목을 움켜쥐었지만 피가 멈추지 않고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쨍그랑. 서로의 검이 대청 바닥에 떨어졌다. 무명의 청검. 끝이 서로의 목 앞에 있었다. 한 치도 되지 않는 거리였다. 대청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무명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25년 전 청운문에서 있었던 일을 이 자리에서 직접 말하시오. 강호의 어른들이 듣고 계시오. 서로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각 문파의 장로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위진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하들이 검을 내려놓고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25년 동안 쌓아온 권력이 이 순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서로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했다. 무림맹, 수뇌부와 화산파, 사천당가와 함께 모의했소. 청운검법의 비기를 빼앗아 강호를 장악하려 했소. 청운자는 끝까지 내주지 않았소. 그래서 불태웠소. 살아남은 자가 없도록. 그 자리에 있던 1000명이 넘는 사람들, 문화생들, 아이들까지 모두. 무명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다. 서로는 고개를 떨구었다. 무명은 검을 거두었다. 강호가 들었소. 그 한마디였다.
대청이 폭발했다. 용서할 수 없소. 강호의 정도를 저버린 자들이오. 무린맹을 해체해야 하오. 위진이 앞으로 나섰다. 무린맹의 이름으로 서로 총풍, 당무역을 잡겠소. 그리고 이 일에 가담한 모든 자를 강호 앞에 세우겠소. 그때였다. 서로가 웃었다. 조용하고 차가운 웃음이었다. 무너지는 자의 웃음이 아니었다. 오래 준비해온 자의 웃음이었다. 강호 앞에 서라고? 서로가 품에서 작은 옥병 하나를 꺼냈다. 대청 안에 사람들이 굳었다. 사천당가의 당무역이 눈을 크게 떴다. 그것은 25년 전부터 품고 다녔소.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서로는 망설이지 않았다. 옥병의 마개를 뽑고 단숨에 들이켰다. 당무역이 소리쳤다. 해독제가 없소. 그것은 해독할 수 없는. 서로가 손을 들어 당무역을 막았다. 필요 없소. 서로는 천천히 무명을 바라보았다. 얼굴에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다. 그러나 눈빛만은 끝까지 또렷했다. 청운자, 그 사람은 끝까지 굴하지 않았소. 그 전만은 인정하오. 서로의 몸이 기울었다. 위진이 달려가 받으려 했다. 그러나 닿기 전에 서로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대청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무명은 쓰러진 서로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니었다. 그냥 긴 것이 끝났다는 느낌이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이 순간 비로소 끝을 맺었다. 청풍이 이를 악물며 달려들었다. 그러나 소림사의 장로가 앞을 막았다. 쩡! 당무역이 암기를 날렸다. 무당파의 장로가 몸을 날려 막아섰다. 대청안이 한순간 전장이 되었다. 그러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강호의 정도를 지키려는 자들이 사방에서 일어서고 있었다. 위진이 앞으로 나섰다. 무린맹의 이름으로 총풍과 당무역을 잡겠소. 그리고 이 일에 가담한 모든 자를 강호 앞에 세우겠소. 무명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몸을 돌렸다. 소연이었다. 2명의 무인에게 잡혀있던 소연은 이미 풀려나 있었다. 무인들이 소연의 팔을 놓고 물러서 있었다. 소연이 무명에게로 달려왔다. 무명의 몸 이곳저곳에서 피가 흘렀고 독이 퍼진 몸은 한계에 가까웠다. 그런데도 서 있었다. 소연이 무명의 앞에 섰다. 눈물이 흘렀다. 살아있어요. 그러하오. 약속 지켰네요. 무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때 옆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백하였다. 노인은 무명 앞에 서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떨리는 무릎이었다. 25년의 무게가 담긴 무릎이었다. 이 죄인이 이제야 무릎을 꿇소. 늦어도 너무 늦었소. 무명은 백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시오. 아직 일어나시오. 무명이 백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노인의 손이 떨렸다. 노인장이 살려줬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백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흘렀다. 25년 동안 흘리지 못하고 쌓아온 것들이 비로소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대청 안의 사람들이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세월이 흘렀다. 청운문이 있던 산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다. 불에 탔던 자리에 새 건물이 올라갔다. 기둥이 서고 지붕이 얹히고 마당에 다시 검 부딪히는 소리가 하루 종일 울렸다. 25년 전 그날 밤 불길 속에서 사라졌던 것들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청운문이 다시 세워졌다. 무명은 그 마당에 서 있었다. 낡은 누더기 옷이 아니었다. 흰 도포를 입고 있었다. 아버지가 입었던 것과 같은 빛깔이었다. 손에는 청검이 들려 있었다. 마당에는 제자들이 있었다. 검을 배우러 찾아온 젊은 이들이었다. 그 중에는 강호 각지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자들도 있었다. 귀검, 청운문의 후계자. 그 이름이 강호에 퍼져 있었다. 처마 밑에서 소연이 약초를 손질하다가 무명을 바라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소연이 웃었다. 무명도 웃었다. 그 옆에 백하가 앉아 있었다. 노인은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눈을 감고 있었다. 표정이 평온했다. 오래 짊어온 것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얼굴이었다. 그때 제자 하나가 물었다. 문주님, 청운검법은 어떻게 배우는 것입니까? 무명은 잠시 생각했다. 황야의 낡은 주막,
백발의 노인이 술잔을 앞에 두고 툭 던지듯 말했던 그 말이 떠올랐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는 알았다. 검은 손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네. 삶으로 새겨지는 것이지. 마당에 햇빛이 가득했다. 기억을 잃고 강호를 떠돌던 한 사내가 있었다. 이름도 과거도 돌아갈 곳도 없이 나무 막대기 하나를 들고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나 그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검을, 청운문의 혼을, 그리고 살아남으라던 그 목소리를. 검은 손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오. 삶으로 새겨지는 것이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조선야담 극장의 다른 영상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